원장님, 공복이 해독에 좋다고 하셨죠? 그럼 공복에 뭘 먹으면 해독에 더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병 진단을 받은 뒤에 해독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 질문이 더 커집니다. 언제 먹어야 하지? 뭘 더 먹어야 하지? 안 먹으면 이거 안 되는 건가? 오늘은 이 질문에 속 시원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독의 핵심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대장을 꿈꾸는 저 상의장입니다. 요즘 저는요, 매주 토요일 날 평창동 그 상원장의 집에서 자연치유 함께 살아보기, 하루 함께 살아보기죠.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시간을 뭐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시간. 매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요. 이 사람의 몸은 정말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음식으로 내 몸을 이렇게 좀 바꿔주고, 마음의 상처를 좀 정리해주고, 호흡으로 자율신경을 조금 안정시켜주고, 모세혈관 도수로 혈액순환을 이렇게 깨워주다 보면은 몸은 쓰고 반응합니다. 근데 저는 진료실에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원장님, 검사 다 했고요. 치료도 잘 받았는데 왜 저는 계속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까요? 사실 병은요, 단순히 몸이 고장나서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조금 어긋났을 때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세포의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몸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이 유튜브 시리즈는 질병과 싸우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그 회복의 힘을 깨우는 여정입니다. 의학적 근거에 의해서 자연치유의 원리를 더하고 삶을 바꾸는 이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내 안에 이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이 질문으로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식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원장님,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이제 고기 끊어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정보가 아니라 좀 두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병이 해롭다는 음식을 또 잘못 먹으면 병이 악화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요, 막연하게 병이 좋다, 뭐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암 환자가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진단받으면 검색부터 막 시작합니다. 암에 좋은 음식 리스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리스트, 이런 음식 먹으면 재발한다는 그런 음식 리스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불안하게 줄을 서죠. 그 순간부터 식탁은요,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밥 한 숟갈도 검열하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회복이 잘 되는 분들은 무슨 음식을 골라 먹을까 보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음식이 내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최소화하고 내 몸을 살리는 방향인가요? 라고 묻죠. 음식은 좋은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상태와 방향의 문제입니다. 먹고 나서 몸이 덜 긴장하는지, 속이 좀 편안한지, 불안이 좀 줄어드는지, 좋은 음식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입니다. 암을 이기는 식단을 찾느라 정작 몸을 더 괴롭히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50대 중반의 이 여성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항암 중이었고 식사 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잘못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 막 건강식만 먹으려고 하다가 속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좀 단순하게 이분한테 좀 잡아드렸는데요. 일단 많이 먹지 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소화가 되는 만큼만 한번 먹자. 몇 주 뒤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몸이 덜 싸우는 느낌이에요. 이제 먹고 나서 속이 좀 편하네요. 그게 시작입니다. 암이 사라진 게 아니라 몸이 덜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암은요, 하나의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 몸의 환경이 기울어질 때 점점 커집니다. 즉, 암은 특정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성염증, 혈당의 급격한 상승, 면역 저하, 또 대사 불균형,
즉 암은 한 가지 어떤 음식보다는 몸 전체의 환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이 암을 없애나요가 아니라 어떤 음식이 내 몸의 환경을 좋게 하나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과학적인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음식, 즉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그런 음식이죠. 둘째는 염증을 낮추는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들. 셋째는 장내 미생물을 해치지 않는 생채소의 그 섬유질과 그 리듬에 맞는 그런 식사. 결국 복잡하지 않습니다. 과하게 정제된 것보다 자연에 좀 가까우고 과식보다는 좀 적절하. 이게 기본입니다. 몸이 생존 모드가 아니라 회복 모드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병을 치유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봐야 하는데요. 의학적인 측면과 이 자연치유적 관점에서 음식을 보는 거예요. 자연치유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음식은 칼로리가 아니라 하나의 정보입니다. 가공식품은 몸에 위기 신호를 줍니다. 그러나 자연식은 몸에 안정 신호를 주죠. 그리고 이 안정 신호는 면역과 자율신경, 호르몬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좋은 식사는 암과 막 싸우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회복해도 된다. 집착의 마음이 아니라 희망의 마음이죠. 이 차이가 큽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낀 점은 좀 분명합니다. 회복이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은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고 유행을 쫓아다니지도 않고 완벽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몸이 편안한 음식으로 내 몸을 좀 덜 괴롭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이 한 문장이 식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암과 싸우는 식사가 아니라 몸을 지지하는 식사. 그 관점이 바뀌는 순간 회복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암 환자는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분명합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을 찾기보다는 내 몸이 편안해지는 그런 음식을 선택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치료는요, 병원이 합니다. 하지만 식탁은 매일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 식탁이 몸을 불안하게 할지 안심시킬지는 오늘 한 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식사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몸을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회복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몸이 조금 더 편안한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함께만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암 환자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또 이 바로 식탁입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또 나쁜지 이걸 정리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됐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죠? 먹을 건 없어지고 불안만 커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암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어떤 금지 리스트가 아니라 암 환자가 실제로 피해야 할 음식 딱 세 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암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 암세포에게 특히 좋은 먹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이다. 즉 포도당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는 포도당 훨씬 많이 빠르게 소비하지. 1920년대 그 독일의 생화학자죠. 오토 바르고르크 이분은 암세포가 산소가 충분해도 포도당을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이 젖산으로 바꾸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바르고르크 효과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요 받는 그 PET 검사 있잖아요. 이것도 이 원리예요. 포도당에 방사선 물질을 딱 붙여가지고서 암세포를 찾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유독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음료, 설탕이 많은 그 간식, 흰바, 흰 밀가루, 과도한 이 정제탄수화물 이건 완전 금지는 아닐지라도 좀 강하게 줄여야 할 영역입니다. 다음은 지방입니다. 두 번째. 특히 이 트랜스 지방과 이 산화된 기름인데요. 이 튀김, 바삭한 과자, 패스트푸드, 마가린, 쇼티니, 오래된 기름으로 조리된 그런 음식들 이런 음식에 많은 트랜스 지방과 이 산화 지방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높이기도 하고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간 해독을 방해합니다.
특히 항암 중인 분들은 간이 이미 막 바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산화된 기름까지 막 이렇게 더해지면은 몸은 회복 대신 방어의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햄, 뭐 소세지, 베이컨 같은 이런 가공육들, 이런 것들은요,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군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런 가공식품에는 뭐 방부제도 들어있고 또 인공첨가물, 뭐 착색료, 인공조미료, 간이 해독해야 할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먹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왜 우리는 회복의 시간을 음식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이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암은 세포 하나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몸 전체 환경이 기울어진 결과, 균형이 무너진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년간 당독소 음식을 반복해서 먹거나 인사중심 식사를 계속하거나 산화된 기름 섭취를 반복하거나 이런 식습관이 쌓여서 혈액이 탁해지고 면역이 흔들리고 산소 흐름이 줄어들고 염증이 지속된 것입니다. 몸의 그 자연 치유력은 맑은 혈액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매 끼니 이렇게 독소가 들어오면 몸은 회복 대신 생존 방어에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결국 암세포는 암세포를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 세 가지 딱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째, 설탕, 정제탄수화물. 둘째, 트랜스지방, 산화된 기름. 셋째, 가공육, 첨가물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 이 세 가지는 어떤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만 강하게 줄여도 몸의 방향은 분명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임상에서 제가 본 가장 위험한 음식은 설탕도 고기도 아닙니다. 공포와 이 죄책감입니다. 먹으면서 막 불안해갖고 막 또 먹고 나서 자책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이런 상태. 이 상태는 몸을 계속 긴장 모드에 머물게 만듭니다. 연역은 네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음식보다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묵은 독소 쫙 빠져나가는 공복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공복이 해독에 좋다고 하셨죠? 그럼 공복에 뭘 먹으면 해독에 더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병 진단을 받은 뒤에 해독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 질문이 더 커집니다. 언제 먹어야 하지? 뭘 더 먹어야 하지? 안 먹으면 이거 안 되는 건가? 오늘은 이 질문에 속 시원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독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비우느냐입니다. 먼저 해독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해독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매일 하고 있는 기본 기능입니다. 간, 뭐 또 장, 신장, 또 폐, 이 기관들이 끊임없이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간식을 먹고 야식을 먹고 또 먹으면은 몸이 계속 소화 모드에 묶여 있다는 것인데요. 소화에 계속 에너지를 쓰는 동안에는 우리 몸은 정리와 회복에, 해독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복이 중요한 겁니다. 공복은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몸이 소화에서 벗어나서 정비 모드로 전환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해독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 일찍 공복에서부터 과일 위주의 그 해독 주스를 드셨습니다. 뭐 사과, 바나나, 뭐 블루베리, 파인애플까지 몸에 좋다는 과일을 다 듬뿍 넣고 발라먹었죠. 그런데 결과는 아침 혈당이 계속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 빠른 허기가 왔죠. 오전 내내 피로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독을 하려던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몸은 계속 인슐린 자극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공복의 핵심은 좋은 걸 넣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정리하게 두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학적으로 공복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슐린 감소입니다.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가고 몸은 저장 모드가 됩니다. 그러나 공복이 일정 시간 유지되면은 몸은 에너지원 전환을 시작합니다. 지방대사가 증가하게 되고 세포 청소, 즉 오토파지 작용이 막 활성화되고 염증은 스스로 조절하고 이런 쪽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즉 공복은 무언가를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해독이 일어날
거를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입니다. 이 손상된 세포와 이 노폐물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해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연구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자가포식은 포만 상태에서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먹었을 때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공복 상태에서 더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즉 계속 우리가 먹게 되면 청소하고 해독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몸이 우리 스스로 치유하는 이 자연 치유 관점에서 보면 공복을 몸 회복의 골든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공복에 먹으면 해독되는 음식, 원칙은 바로 그래서 이겁니다. 공복을 깨지 않으면서 소화 부담이 최소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복에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소화부담이 적고 혈당 자극이 크지 않고 장과 간을 방해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 한 컵, 희석한 그 레몬물 요 정도.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 공복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해독은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덜 넣을 때 일어납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것은 해독이 잘 되는 분들은 특별한 음식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저녁을 과식하지 않는다. 공복 시간을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 유지한다.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신다. 잠을 충분히 잔다. 그 결과는 단순합니다. 피로가 줄게 되고 복구 비만이 줄게 되고 대변이 안정됩니다. 이게 진짜 해독 반응입니다. 해독은 슈퍼푸드가 아니라 공복의 리듬입니다. 오늘 질문, 이 공복에 먹으면 해독되는 음식이 있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공복의 해독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공복을 지키는 리듬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 한 잔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자연식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독은 무언가를 더 넣는 행위가 아니라 몸에게 비울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해독의 본질은 결국 음식이 아니라 공백입니다. 오늘 아침 한 끼를 좀 줄이고 물을 충분히 먹거나 조금 아침을 좀 늦게 먹어보는 이런 선택들, 그 짧은 그 여백이 장을 쉬게 하고 간을 깨우고 세포를 정리하게 됩니다. 공복은 굶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청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의 회복 시스템이 조용히 다시 켜집니다. 암 환자에게 단식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원장님,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럼 굶기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 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암을 굶겨 죽인다. 왠지 통쾌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굶으면 제 체력이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질문 과장 없이 그리고 희망 고문 없이 팩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분부터 해야 됩니다. 공복, 이것은 일상 속 하나의 리듬을 이야기합니다. 단식, 의도적인 영양 중단입니다. 공복은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대사 정비 시간입니다. 반면 단식은 1일 이상, 2일 이상 의도적으로 음식 섭취를 끊는 것입니다. 문제는 암 환자는요, 이미 체력과 면역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 단식은 누구에게나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2000년 이후 단식 연구가 아주 급증했습니다. 핵심 개념은 딱 이겁니다. 단식 상태에서는 대사가 바뀐다. 먹지 않으면 포도당 감소하게 되고 인슐린도 같이 감소하게 되고 IGF-1이 감소하고 성장 인자죠. mTOR와 같은 이런 것들이 억제된다. 그래서 16시간 이후에는 또 케톨체를 우리 몸이 사용하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에 데워서 쓰기도 한다. 이때 등장하는 딱 개념이 있습니다. 차별적 스트레스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암세포는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입니다. 이 단식 스트레스에 좀 약합니다. 그러나 정상세포는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보호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단식이 항암 치료의 고조 전략이 될 가능성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단식 연구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USC,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이죠. 이 장수연구소의 발터롱고 박사입니다. 이 동물 연구에서 48시간 단식 후에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정상세포의 손상이 감소하고 암세포의 사멸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발견해냈습니다.
또한 일부 임상연구에서는 단기 단식이 항암 부작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요, 통제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의료진의 어떤 관리하에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영양 상태 안전이 전제돼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혼자 막 3에서 5일 막 물단식을 그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0대 환자분이 인터넷 정보를 보고서 3일 불단식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체중은 막 급격히 감소하고 근육까지 같이 감소하고 항암 후 회복은 지연됐습니다. 암이 줄어들기보다는 회복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암을 굶기려다가 제가 먼저 쓰러질 뻔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암 환자의 가장 위험한 것은 암보다 먼저 체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단식은요, 치료가 아닙니다. 보조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체중이 많이 감소한 경우, 근육 손실이 빠른 경우, 당뇨나 저혈압 같은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암치료는 버티는 막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냥하게 보살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연치유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단기 단식은 아닙니다. 리듬의 어떤 회복입니다. 야식을 좀 중단하고 저녁 과식을 좀 줄이고 12시간에서 14시간의 그 자연 공복의 리듬을 되찾고 단백질의 과잉을 좀 줄여주고 혈당의 그 롤러코스터를 갖다가 멈추게 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대사 환경은 크게 달라집니다. 극단적인 어떤 단식은 몸을 위기 모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몸은 이미 전쟁 중입니다. 굶기보다는 안정시키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장기 단식 대신에 하루에 14시간이나 길으면 16시간까지 자연 공복을 권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6시 이전에는 그 이전에 식사하고 식사를 종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식을 중단하는 거죠. 다음날 오전까지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14시간 정도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치,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자연치유의 건강운동법들 있죠. 보관운동, 붕어운동.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충분한 수면이 더해지게 되면 몸은 안정 속에서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연치유는 무리해서 얻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질문, 단식이 암에도 도움이 되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제 답은 딱 이겁니다. 단식은 무기가 아닙니다. 몸을 막 몰아붙이는 전투 전력이 아닙니다. 대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야식 끊고 하루에 14시간 자연 공복 만들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연치유는요, 극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지금은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해도 되는 시간이야. 그런 상황이야. 라고 몸이 느껴야 돼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단식의 진짜 목적입니다. 암 환자 해독 주스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SNS나 건강방송 같은 걸 보게 되면 해독 주스 많이 나오죠. 또 생과일 주스 정말 많이 나오죠. 공복에 한 잔이면 몸이 맑아진다. 간이 살아난다. 암에도 좋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기분만 좋아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걸 감정이 아니라 좀 의학적인 원리와 100년 넘은 어떤 자연의학의 어떤 전통, 그리고 저희 임상 어떤 경험과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해독 주스는 요즘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1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거순요법, 동양에서는 니시요법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둘은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거순요법은 사과 당근 주스와 과일 주스를 중심으로 해서 해독을 강조합니다. 수분이 풍부한 과일 주스로 간 해독을 좀 자극하고 몸을 비우는 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반면에 니시요법은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의 짓이거나 욕즙을 중심으로 해서 세포를 다시 짓는 영양 밀도에 집중합니다. 니시요법은 주로 채소를 사용하고 과일은 맛을 내는 그 양념 정도로만 사용합니다. 거스는 그래서 비움 중심, 니시는 재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상황과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자연학은 해독 주스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은 비워야 한 때인가 아니면 재건해야 할 때인가를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 중이라며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과일 주스를 과하게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상태에서 생채소를 바로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은 무조건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궤양이 있거나 소화력이 약하면은 녹즙을 내서 먹는 겁니다. 이때 녹즙을 먹죠. 좀 회복이 되면은 좀 믹서기로 갈거나 짓이겨서 또 스무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지면 생채소 그대로 이렇게 단계를 밟습니다. 주스는 치료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생채소와 생과일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속에는 뭐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뭐 플라보노이드, 뭐 폴리페놀, 이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줄이게 되고 염증 신호를 낮추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 것들은 간의 해독 효소를 자극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만 있다면 해독과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더 확실합니다. 실제로 생채소 중심 식단 전환 후에 간 수치가 개선되고 염증이 감소되고 혈압이 안정되는 이런 것들이 보고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단순한 기분 효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임상 연구들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 섭취가 증가하면 암 위험이 감소한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이 증가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된다. 통째로 섭취가 훨씬 더 유리하다. 즉 주스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식이섬유 포함된 전체 식품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갈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씹도록 설계되어 있죠.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것은 그래서 이겁니다. 해독 주스는 몸을 깨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독은 비우는 일이고 제거는 채우는 일입니다. 과일 중심 주스는 몸을 비우는 쪽에 가깝고 채소 중심 식단은 세포를 다시 짓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스는 시작 버튼이고 전체 엔진은요, 채소 중심의 식단입니다. 시동만 걸고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그럼 주스는 무조건 나쁠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매우 약할 때, 단기적인 어떤 우리가 공복 리듬을 찾을 때, 그 해독을 보조할 때, 식욕이 없을 때, 채소의 영양을 공급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주스가 더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과다 사용하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또 당지수가 너무 높은 과일을 많이 혼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 대신 채소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스는 보조 수단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제 생과일 주스, 해독 주스 정말 효과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은 제 답은 항상 이겁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과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한 한 잔이 아니라 혈당이 안정된 그 하루 생활, 채소 중심의 그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식단, 과식하지 않는 그 저녁. 자연치유는 무언가를 특별히 마셔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그 안정된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주스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해독은 당신의 하루 전체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암 진단 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병을 진단받고 나면 식탁이 제일 먼저 흔들립니다. 유기농만 먹어야 하나요? 밥은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저탄고지를 꼭 해야 하나요? 혼란스러운 것은 병원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식단이 맞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느냐, 이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는 이 좋은 식단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염증을 낮춘다. 혈당과 인슐린을 안정시킨다. 대사 스트레스를 줄인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살린다. 이 원칙 안에서 유해의 식단을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탄고지 식단이죠. 이 저탄고지 식단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슐린이 감소해요. 혈당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케톤 대사를 유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암 환경에서 이 케톤 대사가 암세포 성장 환경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극단적인 이 고지방 식단이 장기적으로 들어갔을 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극도로 감소합니다. 장기적인 염증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간 구담을 증가하고 독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항암 중이라면 지방대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전략일 수는 있지만은 평생 구조로 가기에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채식. 채식은
이 방향은 좋지만은 좀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이 코호트 연구들을 보면 특히 캘리포니아의 그 로마린다 그 제7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들은 70분만 하는 종교죠. 이 연구에서는 분명히 암 발생률이 감소했습니다. 대장암 위험도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도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채소 중심 식단은 분명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완전 채식을 하게 되면 결국 단백질의 어떤 부족한 문제, 근육이 감소하는 문제, B12 부족, 이거의 결핍증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환자에게 근육 손실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채식은 하나의 방향이고 그러나 설계 없이 극단으로 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유기농이죠. 이 유기농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농약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고 세포 환경 독소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기농 과자와 일반 채소 중에 무엇이 더 건강할까요? 결국 유기농은요, 품질의 어떤 문제이지 식단 구조 자체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서로 다른 식단 연구들이 결국 같은 공통점을 말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암치료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국제적인 저널이 이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와 더 랜시트 온콜로지 등에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요, 가공식품 감소, 설탕 감소, 채소 섭취 증가, 식이소비 충분이라는 이런 공통된 요소들이 암 위험 감소 및 예후 개선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계속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의 식단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연에 가까운가입니다. 암을 비롯한 대사성 질환인 대표적인 식사요법,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00년 이상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거예요. 서양의 효순요법, 동양인 의식법, 여기에서도 공통점은 딱 이겁니다. 채소 중식, 염증 감소, 혈당 안전하는 식단, 장 정화하는 식단, 공복 리듬을 지켜주는 이런 하루 리듬. 결국 이름은 다르지만 원리는 다 같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나는 해독이 필요한가? 재건이 필요할까? 장이 약한가? 체력이 떨어져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식단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위장이 약한데 섬유질 많은 생채소를 억지로 먹으면 이거 탈이 납니다. 그래서 섬유소를 제가 녹즙으로 먹거나 믹서기에 갈거나 진리겨 먹거나, 건강해지면 생채소 그대로 먹거나, 위장의 상태에 따라서 단계를 받는 것입니다. 자연의 약은 극단이 아니라 하나의 조절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실천 가능한 3가지 루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루틴은 5-3 식사법입니다.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식사 전에 먼저 섭취한다. 샐러드로 먼저 먹는 거죠.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고 장내 환경을 살려주는 식사법. 이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식당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해독 방해 음식을 우리가 제거해 주는 거야. 흰 밀가루, 흰설탕, 가공육, 튀김, 초가공 식품들. 이것이 염증과 당독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주는 겁니다. 셋째는 장과 간이 좀 쉬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하루 2끼만 먹으면 되든가, 14시간에서 16시간을 공복을 유지해 준다든가, 저녁 야식을 금지하고 저녁을 과하게 먹지 않는다든가.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자가포식과 간 해독이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결국 유기농, 채식, 저탄고지, 어떻게 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이름을 고르지 말고 원칙을 고르세요.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 채소 중심의 구조, 혈당의 안정, 장내 환경 회복, 이것이 어떤 이름보다 강한 기준입니다. 치유는 유행을 따를 때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따를 때 시작됩니다. 암 환자 설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설탕 끊으면 암이 굶어 죽나요? 과일도 먹으면 안 되나요? 밥도 위험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을 끊는다고 암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당 환경은 매우 개선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포만 남습니다. 암이 생겼다고 막 사과 한 조각 이런 것까지 다 무서워할 필요는 우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설탕 공포가 아닌 혈당 환경을 정확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이 말의 뿌리는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와르부르크 효과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의 생화학자 오토 와르부르크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훨씬 많이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펫시티도 방사선 포도당을 이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과학적으로 딱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설탕을 안 먹어도 우리 몸은 단백질과 지방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즉 암세포도 포도당을 쓰고 정상세포도 포도당을 쓰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을 끓는다고 암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건 단지 설탕 한 스푼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우리 몸의 그 고혈당 환경, 인슐린 과다 자극하는 그런 환경, 만성 염증 환경,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혈당이 계속 출렁이면은 인슐린이 계속 분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인슐린은 단순한 혈당 호르몬이 아닙니다. 성장의 신호죠. 이제 도안 같은 그런 성장 신호도 분께 자극된다는 겁니다. 이 성장 신호가 바로 암을 키운다는 거죠. 이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세포 증식 환경이 더더욱 강화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 설탕 한번 먹었냐가 아니라 10년간 혈당이 어떻게 흘러왔는가입니다. 대규모 역학 연구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당이 높은 식단들, 또 설탕 음료들, 초가공식품들, 이 구조가 우리 몸에 비만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만성 염증 상태, 그런 조건을 만들고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딱 이겁니다. 설탕이 직접 원인이라기보다는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잔해약은 설탕 한 스푼을 탓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만성염증, 혈당 불안정, 만성 어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긴장된 삶이 쌓인 세포의 독소 환경의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우리는 당이 막 당길까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능의 문제예요. 생화학적인 하나의 신호입니다. 결국 우리가 수면이 무너지게 되면 이 식욕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이 막 균형을 잃게 되고 교란되게 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당 욕구가 증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설탕을 끊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설탕을 찾는 몸의 상태를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설탕을 끊어라가 아니라 혈당과 인슐린이 요동치는 그 구조를 끊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해오선 식사법이라고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채소 먼저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좀 최소한 하루에 한 14시간에 16시간에 공복을 계속 주는 리듬을 생활해라 라고 하는 거. 야식을 좀 중단해라는 거죠. 과일은 주식이 아니라 양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를 좀 바꾸며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당 성분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이 바뀌면 욕구도 달라집니다. 암은 초콜릿 하나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10년간 고혈당, 반복된 인슐린 과다자로, 만성염증, 이 환경은 세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설탕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포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장이 건강해지고 간이 쉬고 이런 세포는 달라집니다. 결국 질문은 딱 이겁니다. 오늘 내 식사는 성장 신호를 키우는가 아니면 회복 신호를 키우는가? 답은 유행이 아니라 지금 한 끼 선택에 있습니다. 설탕 공포가 아니라 혈당 환경을 한번 관리해 보세요. 그게 암과 싸우는데 더 정확한 전략입니다. 공복 시간과 해독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고프면 건강에 안 좋다. 꼬박꼬박 세 끼 먹어야 힘이 난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고 나면 더 자주, 더 많이 먹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연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복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 스위치를 켜는 시간이다. 공복은 굶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잠시 길을 비켜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식사 후에 약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몸은 모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소화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때 서서히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입니다. 이 자가포식은 말 그대로 스스로 먹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손상된 단백질, 노화된 그 세포들, 쓸모없는 그 지방들, 이런 또 기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 이것을 세포가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원리를 규명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이 박사는 2016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자가포식은 스위치처럼 갑자기 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복이 길어질수록 점진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즉 공복은 세포의 청소 환경을 조성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은 하루 24시간 일어나는 장기잖아요. 해독하고 호르몬 대사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감시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런 바쁜 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또 먹으면 간은 해독보다는 소화 처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가 반복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자극도 반복되게 되고 IGF-1이나 mTOR 같은 이 성장 신호도 계속 켜진 상태에서 우리 몸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 모드는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은 간이 소화가 아니라 정리에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골든 타임이 되는 겁니다. 최근 여러 리뷰 논문들에서는 이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IGF-1의 지표를 감소시키고 또 염증 지표도 감소시키고 자가포식 관련해서 신호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는 신호와 연관될 가능성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 라마단 단식을 관찰한 연구에서도 간 기능 지표 개선과 자가포식 관련 신호의 변화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한번 강조합니다. 단식이 암을 직접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식은 회복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연치유건강법에서는 공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시간. 우리가 음식을 먹는 동안 몸은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모드입니다. 100년 전에 니시오법에서요. 16시간 공복 구조를 기본으로 둔 이 치유한 이걸 기본으로 치유를 삼은 이 이유도 결국 소화기를 쉬게 하고 피를 맑게 하고 해독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공복은 굶기가 아니라 소화기를 쉬게 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과도한 이 장기 단식은 장기적으로 하는 이런 단식들은 체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저녁 6시 정도에 식사 딱 끝내고 그 다음에는 야식 쪽 금지하는 거죠. 둘째, 아침은 가볍게 공복을 좀 유지하고 셋째, 하루에 2끼 먹는 구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넷째, 공복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마시는 거. 우리가 처음부터 막 24시간 단식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2시간 공복에서 14시간 공복으로 16시간 공복으로 차츰차츰 자신의 리듬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지속되지 않는 이런 공복은요, 바로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인슐린 감수성은 분명히 회복됩니다. 혈당 변동, 폭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염증은 완화되게 돼 있어요. 지방 대사는 활성화되게 돼 있습니다. 자가포식 활성, 오토파지가 당연히 활성화되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공복만으로는 정말 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복은 치유 환경을 만드는 도구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대인들은 배고픔을 막 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가벼운 공복은 몸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비움이 있을 때 세포는 결국 정리되고 간은 숨을 좀 돌리게 되고 몸은 다시 균형을 다 찾아갑니다. 오늘 야식 한번 멈추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공백이 몸 안의 회복 회로를 다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공복은 굶음이 아니라 마야카레의 이듬입니다. 치유는 먹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균형을 항암 중에도 단식이나 공복을 해도 될까요? 항암 중에도 단식이나 공복을 유지해도 되는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원장님, 저 항암증인데요. 항암 전에 단식하면 도움이 된다는데 그거 정말인가요? 부작용도 좀 줄어든다는데 그럼 언제부터 굶어야 하나요? 결국 정보는 넘치고 의견은 극단으로 또 갈리기도 합니다. 이 항암하는 중에는 절대 굶으면 안 된다. 단식해야 항암 효과가 막 또 한쪽에서는 좋아진다. 도대체 이거 뭐가 맞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과학적 현실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는 암세포도 공격하지만은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차별적 스트레스 저하. 결국 공복 상태가 되면 정상세포는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암세포는 그러나 성장 모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상세포는 항암 독성을 잘 견디게 되고 암세포는 항암제에 더 크게 타격을 받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이 네이처 리뷰 캔서 2020년 그 리뷰에서는 항암 전의 그 단기 이 공복이 암 성장 신호를 억제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정상세포는 좀 보호됐다. 독성이 감소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단식 연구가인 그 USC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인데 그 발터롱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은 항암 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단기 공복을 유지한 그룹에서 항암 부작용이 감소하고 피로감이 감소하고 회복 지표 개선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굶기 치료가 아니라 정상세포 보호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좋은데 병원에서는 단식 얘기를 안 하나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항암 환자의 가장 큰 위험은 근감소, 영양실조, 탈수, 백혈구 감소입니다. 이미 체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48시간을 무리한 단식을 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이거 자해입니다. 몸을 더 약하게 만드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항암 중에 이 단식이나 공복은 무조건 막 좋다, 무조건 한다, 절대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좀 한번 보면 1단계 전략, 항암정 이 공복 전략이죠. 이 항암정 공복 전략은 가능하다면 2, 3일 전부터요, 고열량 식사를 조금 줄입니다. 그 육류라든가 정제 탄수화물을 좀 줄여주는 거죠. 삶은 채소와 미음 같은 이 소화기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벼운 구주로 좀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암 24시간 하루죠. 전에는 좀 공복을 유지하면서 수분을 좀 충분히 먹는 거죠. 그럼 만약에 또 공복 하루 굶기가 만약에 힘들다면은 반단식을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맑은 미소된장국을 쓰게 되는데 배고픔을 좀 많이 줄여주십니다. 결국 목적은 막 굶기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와 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단계 전략입니다. 항암 직후 전략이죠. 항암한 다음에 바로 전략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수가 많이 합니다. 항암 끝났으니까 이제 먹자. 막 잘 먹자. 이거 절대 금물입니다. 항암 후 6시간 이내는 위장이 마취해서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죠. 이때 육류라든가 정제탄수화물 같은 무거운 음식은 해롭습니다. 이때는 물이라든가 좀 전에 얘기했던 맑은 미소된장국 정도를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후 6시간에서 12시간 이후에는 이때 우리가 드디어 이제 미음을 좀 먹기 시작하고 맑은 죽을 먹고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을 먹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절대로 과식은 금지입니다. 이제 3단계는 24시간 이후입니다. 하루 지난 다음에 이때는 위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 안 하면서 적절히 대처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금씩 이제 대체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폭식을 좀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3일 지나서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때는 리듬을 좀 찾아야 돼요. 야식을 좀 금지하는 그런 14시간 공복 구조를 찾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채소 먼저 먹는 5-3 식사법. 결국 자연식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항암 중에 이 단식뿐만 아니라 이 식단은 유행을 따라 해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암 중엔 무조건 많이 먹어라. 이것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핵심은 딱 이겁니다. 지금 내 몸은 버티는 상태인가 아니면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버티는 몸에다가 공적적인 어떤 단식을 밀어붙이게 되면은 회복이 아니라 붕괴가 오는. 항암 중에도 단식이나 공복을 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다음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절대 전문가 상담 없이는 금지입니다. 그냥 급격한 체중이 감소하는 분들, BMI 수치가 막 낮은 경우,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 또 있어요. 당뇨, 저혈당 위험이 있는 경우도 조심해야 돼. 너무 또 고령이거나 심장이라든가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식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경우 하루 참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보호가 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암 중 단식이나 공복은 암을 굶기는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대사 리듬을 안정시키고 해독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과도한 장기 단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얼마나 굶느냐가 아니라 내 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느냐입니다. 치료는 극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항암 치료는 병원에 그냥 믿고 몸의 회복 리듬은 내가 지혜롭게 스스로 설계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의 어떤 균형이 진짜 치료의 핵심이 됩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암은요, 두려움으로 이기는 병이 아닙니다. 전략으로 다루는 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식단, 그 공복, 단식, 혈담, 이 모든 것은요, 암과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몸의 환경을 좀 바꿔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유행을 막 쫓아다니지 마세요. 남의 성공담을 복사하지 마세요. 그 대신 내 몸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삶의 리듬을 한번 회복해보세요.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세요. 항암은 병원을 믿고 회복은 내 몸을 믿는 겁니다. 그 두 축이 함께 갈 때 치료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한 끼, 오늘 한 번의 그 공복, 오늘 한 번의 그 선택이 내일이 혈액이 되고 내일의 세포가 되고 우리 몸 안에는 이미 100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를 깨우는 그 삶을 함께 한번 걸어가 보시면 어떨까요?